방문각 정혜영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부터 구조화 요약 강의 시작할 거고요. 이론 1에 관한 구조화 요약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론 1, 이제 구조화 지도, 핵심 구조화 지도 1페이지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를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조화 요약 강의는 여기에 이제 구조적 지도, 이제 핵심 구조 지도를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가 언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을 청취를 하시면서 이 이제 개념의 흐름을 이것이 어떻게 이 개념들의 흐름들이 이어져 가는가를 이해하시도록, 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도록 돕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워낙 방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방대한 내용들을 이 구조화 지도로 다시 한번 썸머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한 제 이론 강의를 이미 수강하신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이 복습을 해 가시는데 중간중간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강의는 제공될 때 배율이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 중이시거나 아니면 운동하실 때나 집에서 선생님들이 집안일을 하시면서 이제 음악처럼 청취하시도록 이제 하실 수도 있게끔 만든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청취를 하시는 것,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구조화 지도 같은 경우에 활용하시는 선배 선생님들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았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거의 마지막 이제 임용시험 전날까지 활용하신 방법이고요. 각 페이지마다 핵심 개념에 관해서 이제 짝스터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이 구조화 지도의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정보 표상 덩어리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판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것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미니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뉴런이 시냅스까지 정보 전달이 되는 파트, 그리고 시냅스에서 정보 전달이 됐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 대한 파트, 그리고 뇌의 부분에서 변형계와 대뇌피질이 작용하는 파트, 그리고 간 내의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를 통제하고 내분비계 시스템을 통제하는 파트, 그리고 대뇌 편제화 파트, 요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보덩이들로 미니로 나누어져서 이제 판서에서 설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를 저는 미니 구조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러한 미니 구조화 방식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향후 있게 될 기출 해설 강의나 문제총 정리 강의나 마지막 모의고사 강의 때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미니 구조화 방식으로 이론 설명들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스터디 하는 방식은 이렇게 미니 구조화된 내용의 이제 그 개념의 덩이들 위주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뉴런의 구성 요소와 뉴런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짝스터디에 상대방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것을 그 상대방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 구조화 지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짝스터디 방식을 하셨을 때 고득점 합격자들 선생님들 꽤 많으셨고요. 이런 방식이 끝까지 가셨을 때 고득점자 합격자 선생님들 많으셨고, 이거를 이제 숙달이 된다라는
지도라는 것은 이 세 권의 앞으로 세 권의 이제 구조화 지도를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세 권의 구조화 지도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한 번씩 회독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게끔 이 내용들을 내 걸로 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구조화 지도를 선생님들의 어떤 마지막 시험장까지 들고 가시는 무기로 막판까지 이거를 내 걸로 완전히 소화를 해서 이것을 시험의 합격에 가장 중요한 이제 도구로 활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게 좋은 자료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미니 구조와 정보덩이로 나누어서 짝스터디를 하시고 그거를 끝까지 가셔도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회독을 빠르게 회전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하시는 편이 좋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스터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들 백지 인출을 하시는 방법인데 백지 인출을 한 페이지 전체로 백지 인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은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작은 포스트잇에 나누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니 구조화의 정도의 내용 안에서 백지 인출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 기간에 선생님들께 제가 많이 알려드린 방법 중에 하나는 포스트잇으로 여기에 구조화 지도에 이제 미니 구조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정보덩이 내용들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미니 구조화를 손으로 선생님들의 이제 이해의 과정을 키워드로 이제 손으로 키워드를 나열을 해가면서 머릿속에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연상해 가시면서 이 미니 구조화의 과정들을 포스트잇으로 이제 이것들을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것이 백지 인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어떤 방법으로 단기간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라던가 이제 암기를 해내는 암기와 인출을 해내는 능력이 단기적으로 향상된 선생님들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이 구조화 요약 강의도 들으시고 이것을 이제 구조화 요약 강의를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의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입니다. 우선은 뉴런에 관한 것이죠. 뉴런은 이제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 우리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역할을 하더라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신경계, 뇌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 단위 역할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선생님들 그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런이 이렇게 모양이 다 있으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뻗어져 있는 가지처럼 뻗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수상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상돌기 안에서 이렇게 몸체처럼 덩어리로 있는 것을 세포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세포체에 이어서 길게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축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삭의 끝에 또 다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가지처럼 뻗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가지처럼 뻗어 있는 것 마지막에 동그라미처럼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종말단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단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신경전달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이 포함된 일종의 세포 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뉴런은 수상돌기, 세포체, 축삭, 종말단추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를 받는 곳은 바로 수상돌기고 받아서 세포체를 지나서 축삭을 지나서 종말단추까지 신경충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축삭 같은 경우에는 무수축삭과 유수축삭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축삭을 이렇게 전기의 피복처럼 싸고 있는 것,
싸고 있는 것을 수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초가 있는 경우를 유수축삭, 수초가 없는 경우를 무수축삭이라고 하고요. 수초가 있는 경우에는 안에서 전기 충동이 일어났을 때 전기가 이렇게 밖으로 방출이 되어 가는 경우가 적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보다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유수축삭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신경충동이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속도가 높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초가 없을 때는 축삭에서 신경충동이 지나가면서 계속 전기들이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는 것들이 밖으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신경충동의 속도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수초의 역할이다. 요거는 꼭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의 구조화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빨간색은 우리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부분, 파란색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봐둬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선은 빨간색, 파란색 위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럼 정보 전달은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신경충동에 해당하는 두 가지 상태에 의해서 정보 전달의 과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경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활동전이, 신경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정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동전이라는 것은 뉴런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경충동이 일어난다. 신경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축삭 내부와 축삭 외부의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크로볼트에서 플러스 50 마이크로볼트까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신경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축삭 내부와 외부의 전이차가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것을 안정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전이는 뉴런이 활동을 하지 않고 축삭 내부와 외부의 전이차가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신경충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역치에 해당하는 우리가 플러스 10 마이크로볼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에서 플러스 10 이상의 마이크로볼트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것이 플러스 50 마이크로볼트까지 확 상승을 하게 되는 신경충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보 전달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이런 안전전이를 유지하게 하는 기제가 선택적 투과성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축삭, 주로 축삭에서 우리가 이온이 서로 주고받아지게 되면서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깥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극의 오감에 의해서 주고받음에 의해서 축삭 내부와 축삭 외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 과정이 있어야지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 상태에 있었던 전이차를 유지하던 것이 플러스 50 마이크로볼트까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선택적으로 평소에 투과를 해서 이러한 안정전이 상태를 유지해서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적으로 이제 이온들을 통과시킨다라는 의미로 선택적 투과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트륨 칼륨 펌프다. 그래서 나트륨에 해당하는 이온 통로, 칼륨에 해당하는 이온 통로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이차를 이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펌프 과정들이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에 해당하는 이온의 개수와 펌프 과정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로 안정전이 상태가 있었던 상태에서 활동전이 상태로 변화가 되어서 신경충동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충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상돌기에서 세포체를 지나서 축삭을 지나서 종말단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종말단추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시냅스 소낭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시냅스 소낭 안에는 우리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신경충동이 이르게 되면은 이 시냅스 소낭을 팍 터뜨릴 수 있게 하는 어떤 물질이 작용을 해서 시냅스 소낭이 팍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더라. 그러면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시냅스 안에서 정보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종말단추의 마지막 이제 종말단추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종말단추의 모습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거는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상돌기에서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모습을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종말단추 끝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시냅스 후 뉴런에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착이 될 수 있는 수용기가 이렇게 있어서요. 이 수용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부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착이 되면 시냅스 후 뉴런에서 여기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서 수상돌기에서부터 계속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신경 충동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뉴런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우리가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 세포 간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뉴런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뉴런과 뉴런 사이는 아주 작은 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됨으로 해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종말단추 끝부분과 이제 요 부분들, 종말단추 끝부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 여기 빈 공간을 시냅스 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냅스의 정의는 신경세포 간 신경 충동이 전달되는 부위다. 요 두 가지 신경세포 간 신경 충동이 전달되는 부위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기능을 하겠습니까? 뉴런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시냅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도 시냅스 안에서 정보 전달을 하게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도파민은 조현병과 관련이 있고 각종 우리가 어떤 그 의욕이라던가 활력이라던가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도박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공격적인 방향성의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과도 관련성이 조금 있어서 도파민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대표적인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서 중요하고 노르에피네프린도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 아미노 낙산이라고 불려지는 가바가 있고 PTSD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글루타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그 내인성 오피오이드의 대표적인 물질에 해당하는 엔도르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파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의욕을 일으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상승시키고 기억과 학습, 운동에 영향을 미치더라. 요것들을 이렇게 다 암기를 하시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냐면 의욕이라는 것이랑 그 다음에 어떤 집중력에 해당하는 것 요런 것들이랑 관련 그리고 인지와 관련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잠깐만요. 글자들이 조금 잘 써서 보여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요거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욕,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 그리고 이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지와 관련된 물질이다.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가 우선은 이것이 과잉이 됐을 때 조현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것은 나중에 루드에 이제 우리가 그 정서 조절 모델에 해당하는 정서 모델에 해당하는 세 가지 체계 중에서 추동 활력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동 활력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의욕적으로 해나가는 거랑 관련된 이제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의욕과 집중력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게 되시죠. 자, 그래서 결핍이 되면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세로토닌은 대표적인 기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분은 우울이기도 하고요. 불안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울증이랑은 항상 수면과 식욕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과 가장 직결되는 것은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게 되면은 행복감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세로토닌 분비량이 모자라게 되면 우울이 생겨나고 불안이 생겨나죠. 그렇지만 세로토닌 분비량이 충분하게 되면 행복하게 하고 식욕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면 식욕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다이어트와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세로토닌이 포함된 우울증 치료제 약을 먹으면 식욕이 저하가 돼서 이제 식욕이 조금 발생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핍은 우울과 불안이랑 상관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도 우리가 기분과 관련되어 있고 각성과 수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분, 각성, 수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무엇과 우리가 이어지죠? 그쵸. 우울증과 이어지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 발생이 되고 동기가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마 아미노낙산 가바도 이완, 진정, 불안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안이랑 관련성이 높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핍이 되면은 불안이나 불면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감마 아미노낙산은 이완, 진정, 불안이랑 관련이 있고 이것이 결핍이 되면 불안, 불면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TSD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포스러운 정서 경험과 공포스러운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글루타메이트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는 우리가 공포스러운 기억을 기억하게끔 만드는데 일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TSD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분비가 되면 공포 기억의 형성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도르핀 같은 경우에는 내인성 오피오이드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엔도르핀은 행복감과 만족감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엔도르핀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다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손상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이 엔도르핀 물질이 방출이 돼서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아편제 물질, 모르핀과 같은 물질이 바로 엔도르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감을 증가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도르핀이 중요한 이유는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왜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는가를 설명하는 기제로서 엔도르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 손상을 일으킬 때 분비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중독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우리가 신경성 식욕부진증 원인과도 관련되어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은 학습과 기억, 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세틸콜린은 해마와 편도체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와 편도체는 해마는 학습과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부위고요. 편도체는 공포와 정서와 공격성과 관련된 뇌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아세틸콜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기능은 학습과 기억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꿀 때 내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기억해 놓았던 것들을 잠을 잘 때 꺼내도록 해서 이 꿈을 꾸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도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뉴런의 종류는 무엇이냐?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감각 수용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감각 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나 아니면 미각이나 아니면 시각, 청각 요런 감각기관에서 얻어진 정보들이 있죠. 그것을 뇌의 중추신경계에 전달을 해야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감각수용기 정보를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것을 감각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네가 이제 무엇을 보았으니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하라. 라는 쪽으로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리게 될 때 그때 근육이라던가 분비선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나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기능을 하는 것을 운동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연합뉴런이라는 것이 있죠. 계제뉴런이라고도 하는데요. 연합뉴런은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뉴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경계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크게 뇌와 척수로 나누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척수는 반사반응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척수는 우리의 심리학적인 부분과 작용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물학적 이해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는 우리의 심리학적인 어떤 작용과 활동과 관련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가 있는데요. 말초신경계는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율신경계고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반응하게 되는 투쟁도주 반응이랑 가장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자율신경계랑 상관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각 뉴런에서 어떤 자극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기관에서 그 정보를 받아들일 거고, 그 감각기관들은 신경신호로 바꾸어지게 돼서 뇌로 전달이 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신호로 바뀐 것이 감각신경으로 다시 바뀌어서 중추신경계에 우리의 감각기관에 자극에 해당하는 것이 감각기관에 바로 이렇게 경험이 되고, 그것이 신경신호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감각신경에서 받아서 이 정보를 감각신경에서 받아서 중추신경계인 뇌로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뇌가 이 신호를 분석하고 통합을 하고요. 그래서 정보를 처리한 결과를 다시 운동신경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이 운동신경에 내린 명령이 근육과 분비선에게 어떻게 해라로 전달이 돼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의 작용 과정들을 조금 상세하게 신경계의 수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종래를 보시면 이제 우리의 뇌에 여러 가지 부위가 있어요. 후뇌도 있고 그 다음에 전뇌 이런 것들 옆에 이제 측두엽 이쪽에 해당하는 이쪽의 뇌도 있고 한데요. 이러한 어떤 뇌의 전체적인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가장 심리학적인 것과 관련성이 높은 뇌의 부위를 전뇌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뇌는 종뇌와 간뇌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이 종뇌는 변형계와 대뇌피질에 해당하는 부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요하고, 간뇌는 시상하부에 해당하는 부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선은 종뇌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 기저핵과 변형계 그리고 대뇌피질로 나누어지는데요. 기저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동통제에 관여를 해서 파킨슨병과 관련이 되어 있고, 기저핵도 변형계와 붙어 있어서 그런지 정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은 변형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편도체를 제거하는 실험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변형계죠. 그래서 변형계는 정서 반응을 조절하고 학습과 기억과 동기에 관여한다라고 나누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가 해마와 편도체 때문입니다. 변형계는 해마와 편도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마는 학습과 기억과 관련된 부위이고, 편도체는 정서와 공포와 공격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성이 높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편도체와 관련된 정서 반응에 해당하는 것들이 조금 과잉돼서 자극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정서와 공격성, 공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공격성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거 외에도 신경불안, 그래서 신경과민에 해당하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위도 편도체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관련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주어지는 기억들, 이런 것들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를 제거하는 이제 환자 실험에 해당하는 걸로 유명한 부위가 바로 해마이지요. 그래서 이 부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편도체라는 것이 공포에 관한 정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와 가까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공포 기억이 저장이 되는 것과도 이 두 가지의 부위가 같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뇌피질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 부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정엽,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두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두엽,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두엽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위는 전두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정엽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부위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대뇌피질이라는 것은 뇌가 전체적으로 있으면 겉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피질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곱창처럼 꼬불꼬불하게 많이 생긴 부위를 말하죠. 그런 대뇌피질에 해당하는 부위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선은 여기 요 부위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손발, 다리 등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정엽이라고 하고 여기선 다양한 감각 정보를 분석하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두엽은 우리가 뒤에 여기에 붙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대뇌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뒤통수 끝부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각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항상 매트릭스 영화나 미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가상 현실에 들어갈 때 뒤에다가 무언가를 연결하는 막 잭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꽂더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이것이 시각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곳이 후두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축두엽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청각에 해당하는 귀랑 가깝죠. 그래서 청각 정보를 인식하는 부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두엽이죠. 전두엽은 이쪽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두엽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는 것의 역할을 하는 부위를 말하는데요. 이 전두엽에서 특히 모든 정보를 종합하는 것을 전전두 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전두 피질은 우리가 모든 감각 및 운동 정보를 통합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행동을 관리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 계획, 행동 억제, 행동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전전두 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 ADHD라던가 그리고 과잉 행동을 하는 ADHD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벌이는, 다시 말해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마구 하는 아이들은 전전두 피질과 상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뇌라는 부위에서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어서 중요합니다. 시상은 방금 우리가 공부한 대뇌피질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시상은 감각의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감각의 다양한 정보들을 대뇌피질로 투사하는 역할을 하더라. 후각을 제외한 이런 감각 정보들을 대뇌피질로 투사하는 감각 정보의 중개센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개센터라고 말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이 이렇게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 아까 신경계의 진행 과정을 얘기했고 뉴런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 정보가 전달이 되는 과정을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신경 신호가 쭉 들어오게 돼서 이러한 것들이 쭉 들어오게 돼서 1차적으로 이 감각 정보들을 받는 것이 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이 이 정보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보낸다? 아까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과 같은 이제 대뇌피질에다가 이 정보들 여기에 감각 정보가 이런 게 들어왔어요 라고 보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중개센터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시상의 아래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신체
신체의 기본 한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으로 4F를 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먹기, 싸움, 도주, 교미 요 네 가지를 관장하는 것을 시상하부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상하부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율신경계를 통제를 하고 또 하나는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율신경계 통제가 2022학년도에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위기,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내적인 신체 반응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호흡이 거칠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긴장을 딱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내적인 신체적인 상태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교감신경계고요. 그래서 투쟁도피 반응 이러한 내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투쟁도피 반응이고 이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내장 및 심장 근육 분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긴장과 이런 긴장 상황이 있을 때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대표적인 이제 호르몬에 해당하죠. 이것이 이제 아드레날린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이완되고 안정되어 있을 때에 활성화되는 신경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교감 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배 쪽 미주신경계와 등 쪽 미주신경계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배 쪽 미주신경계는 이제 완전히 편안한 상태, 완전히 안전하고 편안하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완되고 안정된 호흡을 느끼고 편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게 되거나 차를 마시게 되거나 이럴 때는 배 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등 쪽 미주신경계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아주 큰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할 때 얼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이 등 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호하는 것을 실패한 후 얼어붙은 상태에 해당하고 이때는 호흡이 굉장히 느려지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고립되어 있는 반응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포지스 박사는 신호등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교감신경계는 노란 신호등, 정지신호 같은 것들, 경고, 정지 이런 것들을 날리는 노란 신호등이고요. 배 쪽 미주신경계는 괜찮다라는 초록 신호등을 보내는 거고요. 등 쪽 미주신경계는 아주 위험하다라는 빨간 신호등을 보내는 상태가 이러한 어떤 상태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분비계를 통제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시상하부는 내분비계를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상하부 아래에 사람의 목젖처럼 이렇게 생겨나 있는 것이 달려 있어요. 시상하부 아래에 이것을 뇌하수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뇌하수체가 다른 내분비선에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런 다른 내분비선이 각자의 어떤 분비선에서 관장하는 호르몬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즉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게 명령을 내리면 뇌하수체는 다른 내분비선에게 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을 하고 그러면은 각각의 내분비선은 각각의 호르몬을 또 방출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갑상선에 서는 우리가 또 갑상선과 관련된 호르몬, 그리고 췌장 쪽에서는 이제 인슐린, 그 다음에 난소와 정소에서는 이제 각각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죠. 이렇게 분비가 되고 나면은
다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분비가 됐다. 뇌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전달이 돼서 이렇게 우리의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호르몬이 유지가 되고 이것을 이제 내분비계의 피드백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을 관장하는 것이 시상하부다. 당연하겠죠. 시상하부가 먹기, 싸움, 도주, 교민, 사F를 이제 책임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이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대뇌 편재화입니다. 자, 우리의 뇌는 좌방구와 우방구의 기능차가 있습니다. 좌방구는 우리가 읽기, 쓰기, 말하기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반구고요. 우방구에 해당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과제, 다시 말해서 공간, 그림 그리기, 음악과 관련된 뇌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좌방구, 우방구는 이런 각각의 기능이 다른 기능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기능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분리뇌 실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분리뇌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뇌는 위에서 이렇게 보면 호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꼬불꼬불꼬불한 호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호두 모양처럼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죠. 이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것을 바로 뇌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뇌량은 좌방구와 우방구의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분리뇌 실험이라는 것은 이 뇌량이 절단된 환자를 가지고 이루어진 실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뇌량이 아까 좌방구와 우방구의 정보 전달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리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에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좌방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 언어 중추가 있게 돼서 말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우방구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통제를 하게 되는데 좌방구는 보통 오른손을 통제를 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됩니다. 우방구는 이제 왼손을 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뇌 환자들 경우에는 좌방구에다가 어떤 정보를 전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말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뇌 환자의 경우에는 좌방구에 정보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왼손으로 잡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좌방구는 오른손을 통제를 하지 왼손을 통제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잡아봐라 하게 되면은 잡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분리뇌 실험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뇌량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어떤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뇌는 각각 부위마다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기능적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어떤 기능적 전문화 부위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좌방구의 언어 중추에 해당하는 브로카 영역 그리고 베로니케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말에 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말에 관한 표현은 안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게 되면 말 자체에 영향을 받아서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불명확해집니다. 그렇지만 말에 관해서 이해는 할 수는 있는 상태이고 다만 말을 하는 그 표현 다시 말해서 발성과 관련된 부위여서 거기가 손상이 돼서 말을 표현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로니케 영역은 말을 이해하는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가 손상이 되면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 표현은 그냥 발성이나 표현이 문제없이 속도나 발성이나 표현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로니케 영역이 손상이 된 것은 말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서 막 뭐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말을 하기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리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베로니케 영역이 손상이 되면 그래서 이것은 본인도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꽤 긴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조금 계속 선생님들께 조금 촘촘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감각과 지각을 보도록 할게요.